여기는 뭐 그렇게 유명한 거 같아요. 저처럼 우리 제주 4.3과 여순 항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70년의 기간 동안 사실은 그 저는 학교 갈 때 여순 반란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정확한 명칭조차도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아픈 역사를 4월이 가기 전에 저희가 한번 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와 저희 시민모임이 함께 회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수 순천 문제, 또 제주 4.3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4.3 문제, 제가 문제라고 한 것은 주제라는 말입니다. 박사님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945년 8월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이죠. 해방에서부터 이제 1960년대까지 시기를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이유가 지금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해방 정국에서부터 60년, 이렇게 쉽게 말하면 1공화국입니다. 이승만의 이 1공화국에서 모두 다 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집중 연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여순항쟁이고, 거기서 여순항쟁과 제주 4.3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주 4.3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고 학자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특히 제주 4.3과 여순 70주년을 떠나서 더 중요한 하나의 70주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정부가 탄생해서 이렇게 지켜보건대 굉장히 많은 국가 폭력이 작용했더라는 겁니다. 이 세 권의 단독저서를 썼는데 이 불량 국민들도 여순항쟁과 관련된 책이고요. 이 동포약사를 거부한다도 여순항쟁과 관련된 책인데, 그래서 동포약사를 거부하다는 뭐냐면 역사는 그 명칭을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그 명칭에 따라서 성격이 규정되어집니다. 명칭. 이 명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948년 10월 19일 날 발발했다라는 여순을 어떻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맞냐라는 그것에 집중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장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해석을 해가는 과정에서 반공 이데올로기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기, 빨갱이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외면하기 힘든 주제.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어디에 가서도 말할 수 없었던 것. 그 힘든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해석하는 한 가지 방식을 본다. 아까 역사는 해석하기로 했죠. 그 해석의 다른 한 가지 방식을 제가 제공해냅니다. 이 책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료만 충실히 따져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 이 마음을 갖고 쓴 거였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이건 표창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순항쟁의 주동자가 지창수라 그럽니다. 근데 지창수가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설만 있었어요. 설만 3가지 설이. 근데 그 3가지 설에서 근거를 대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삼여단의 장편대대에서 이 이믹순이라는 대의가 표창장을 받습니다. 지창수 외 기타 반군 다수를 생금하여 적정에 관하여 다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창수가 육군본부로 잡혀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끔 사료를 1차 사료, 그러니까 1차 사료라고 제가 여기는 것은 1948년부터 50년까지의 사료들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기억, 회고록도 제가 믿지 않습니다. 1차 사료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 동포 역사를 거부했다는 걸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그 손양호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분들 사랑의 문자한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이 오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하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당시 반공 영화를 학교의 학생 영화로 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이런 거죠. 두 아들이 쉽게 말하면 반란군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 반란군 아들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 그거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두 아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반군들이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였다.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손양원 목사가 그 두 죽인 아들, 즉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손양원의 두 아들은 그냥 기독교인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해방에서부터 6.25까지 가는 과정에는 자익과 우익이 있었는데 자익들은 이제 탄압으로 해서 지하에 들어가 있었죠. 지하에. 그러면 학생으로 보면 자익단체는 이제 우익단체는 학년이라는 전국학년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익단체는 민주학생동맹이라는 민학이 존재합니다. 미군정이 들어오면서부터 자익의 탄압으로 인해서 우익 학생단체들만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테러를 저지릅니다. 테러. 이 손동인이 큰 형인데 이 학년의 주요한 멤버입니다. 그리고 학년에 이끌었던 주요한 단체가 기독교연합 학생회예요. 기독교학생연합. 그래서 이 손동인이 바로 기독교학생연합의 회장이에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여순이 발발하기 전까지 우익이라는 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테러와 린치를 가한 집단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이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보복을 당한 형태들입니다. 안지성이가 죽였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저 뒤에서 5명이 총을 쐈어요. 그럼 누가 쐈는지 누구 총에 많이 죽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안지성이가 잡혀서 있어 보니까 어떤 걸 느끼게 되냐?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나가 살아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재선이가 내가 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였다라는 안재선이가 살아나고 나머지는 가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안재선이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제 그럼 안재선이를 그렇게 양자로 삼았어요. 손양원 목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양원 목사는 자기 부흥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간 양자를 이 아들이 우리 아들 둘이를 죽였는데 내가 양자로 삼았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놈이 살인마라는 걸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마. 그래서 지금 현재 손양원 기념회에 가면 딱 그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자랑스럽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여수와 순천 지역의 10월 19일 날 사건이라 합니다. 그걸 줄여서 우리가 여순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이만큼 딱 와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에서 공식적이라는 용어가 있냐? 역사는 공식적인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사교과서에서 어떻게 용어를 정하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취급이 좋은 겁니다. 동학농민전쟁은 교과서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동학농민운동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그 특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에요. 운동과 혁명은 다릅니다. 교과서에는 운동이라고 했지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혁명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 군인이 제주도 출동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출동해라. 근데 이들이 출동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나와버립니다. 그걸 전부 다 지금까지 반란이라 했습니다. 그 군이 국가가 내린 명령을 거부해버린 거죠. 국가가 내린 명령을. 그래서 반란이라고 합니다. 안병하는 경찰이었어요. 전남 도경국장. 쉽게 말해 지금 현재 전라남도 경찰청장이라고 말해요. 그 안병하에게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계엄사령 하에서 당연히 안병하는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근데 안 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상을 수여받죠. 그리고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치안감으로 승진을 시켜주죠. 이분이 2003년에 국립묘지에 가 있어요. 군이 계엄하에서 계엄 최고사령관이 경찰에게 명령을 내렸어. 촛불이를 겨누라고. 근데 거부했어. 시민들에게 촛불을 겨눌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왜 영웅 취급을 받고 있는데 14년대 군인들은 지금도 반란이라는 몽해를 끼고 살아있냐고 말이에요. 14년대 군인 약 2,000명이 반란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들이 들고 나온 게 반란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죠. 우리가 무조건 반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또는 권력자가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반란은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체제 전복이나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만 우리가 반란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정권 찬탈을 위한 반란이 있었어요. 5.16 있죠. 박정희 쿠데타입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정권을 획득한 거죠. 정권. 그래서 이 두 목적을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반란이라고 합니다. 반란의 목적이 정확해요. 이 반란의 행위의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조건 반란이라고 해야 해요. 그럼 이 조건에 14년대 군인들의 행위를 다 한번 제가 대입해 봅니다. 첫 번째, 현 권력에 전혀 변화 없어요. 두 번째, 14년대 군인들은 목적이 서울이 아니었어요. 목적지가. 지리산이었어, 지리산. 목적지가. 그 다음에 새로운 권력자를 전혀 지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14년대 반란의 주도자들은 제일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위, 그 다음에 하사관, 중학교 여자 중학교 교장, 이런 사람이 반란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5일 전에 제주도 출동을 알게 되면서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그 5가지의 성격의 부합을 놓고 보면은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고 대표님 반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이제 전통시대는 그냥 혼자만 죽지 않죠. 어떻게 죽습니까? 3족이 멸해버리죠. 항쟁은 뭐냐면 지배 권력의 부당한 억압 또는 불법적 회계에 대한 집단적 대중적 실천 행위예요. 운동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광주 시민들이 1980년 5월 18일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싸웠던 행위였다고 한다면 진상규명에서도 민주화 운동이라 쓰지 않고 광주 민중항쟁이라 써야 돼요. 항쟁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수반해요. 폭력을 수반해요. 폭력을. 반드시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4년대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오니까 나와서 경찰에 죽였다. 이것 때문에 항쟁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 혁명은 성공했죠. 항쟁은 실패했죠. 근데 혁명은 그 성공을 했지만 뭐가 전제가 따라갑니까? 혁명은 성공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가 돼버린 거죠. 집단적으로 야 이거 우리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를 등소라 그럽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항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항쟁은 뭘 수반한다? 폭력을 수반한다. 보면은 자기 순천을 떠나 북진 중에 있는 광구는 지리산을 도주하자 했으나 광군 압박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발길을 잃고 다시 이 반란을 일으켜놓고 서울을 가지 않고 이렇게 제주도로 아니 지리산으로 들어가요. 이게 반란 아니에요. 10월 29일 날 서울신문에 보면은 이번 반란 사건은 여수 14년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민중이 호응한 것 같이 일반은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전남 현지에 있는 자위분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소련 10월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 혼란을 일으키는 음모에 일부 군대가 합류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군대 반란 그랬는데 이 군대 반란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군 수뇌부와 대통령이 져야 돼요. 그들이 군을 관리 못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군대 반란이 아니다. 군대 반란이 아니라 민중들이 일으킨 반란에 일부 부대가 그냥 합류했다. 이러면서 이제 전남 제14연대 반란 사건은 전남 반란 사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을 총연합 지휘자라고 해서 그래서 신문에서도 뭐라 써놨어요? 참으로 의외다. 아니 무슨 반란을 여중학교 교장이 총지휘해버렸냐고 말이에요. 민중이 일으킨 데 일부 군대가 합류했다 해서 민중의 최고 지휘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총지휘자라고 해서 신문을 대대 보도합니다. 방문, 수계, 송욱, 체포.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제14연대 반란 사건은 전남 반란 사건으로 바뀌더니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구국의 부르짖음을 듣자 대강연의 연사 이용기, 송욱 선생 10월 22일 오후 1시에 여수국장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여수군 인민위원회가 주최하는 여기에 이 송욱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총연합 지휘자가 됩니다. 부산신문에서 1948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서 동간의 여수를 보고라는 기사를 1편, 2편, 3편을 이렇게 싣습니다. 이 기자가 얼마 재밌게 기사를 쓰냐면 여기 읽어주는 거죠. 문제의 인민군 총지휘자 여수 여중학교 송씨는 사실 무근하고 물음표를 써놨어요. 이 기자가 10월 26일 날 여수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수 시내가 난리야.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이 송욱이라는 사람이 이 반란을 지휘했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 이 신문에 여기 써져 있어요. 전형적인 교육자 타입이다. 교육자. 그래서 이제 군의 반란을 민간의 반란으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송욱이라는 교장을 통해서 여수 반란 사건이 되면서 이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란이 아니고 항쟁이란 근거는 뭐냐? 왜 이들이 이제 제 핵심은 이겁니다. 왜 군인이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을 수행해야지. 1980년 5월달 같이 7공수하고 11공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그 강주에 가서 전부 총칼로 강주 시민들 제압해라. 그래서 강주는 피해 학살이 벌어졌죠. 제14연대 군인들도 그렇게 해버렸으면 됩니다. 그렇게 제주를 가버렸으면 그렇게 지겹도록 들었던 여수 반란 사건은 발생하지 않죠.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해하고 인민의 권리와 공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걸 잘 안다. 군인의 사명이 뭐라는 걸 써놨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 아들로서 조선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몰게 하였다. 동족상전 절대 반대, 미군 즉시 절대. 제주도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이것을 푸펜으로 써서 10월 20일 날 여수 시내 곳곳에 부착을 합니다. 우리들이 왜 제주도를 출동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국군에게 자기 동포를 죽이라는 것은 군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연대 군인들에 내려진 이 기어이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해하고 국토를 인민의 권리와 공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한다. 군인은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24연대 군인들은 제주 상황을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동족상전을 반대하고 출동거부를 했겠는가? 어떻게 알게 적었어요? 과연 어떻게 제주 상황을 저렇게 잘 알고 있었는가? 제주는 초토화 작전이 벌어집니다. 10월 11일부터. 그러면 이때까지 10월 9일까지 제주에서는 얼마나 희생이 되냐? 800명이 희생 안 됩니다. 800명. 즉 14연대 군대를 중심으로 한 제주 경비 사령부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제주는 800명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때 드디어 제주 경비 사령부가 만들면서 사령관에 광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5여단 김상겸이라는 대령을 여기에 앉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군이 직접 토벌 작전을 감행해요. 토벌은 뭘로? 무기로서의 진압하는 걸 토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진압 작전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토벌 작전이 벌어져요.
그 토벌 작전의 이름이 바로 초토화 작전이에요. 초토화 작전. 4월 28일 날 평화협상을 타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제주에 있었던 제9연대 연대장 김익렬이라는 중령이 무장대에 들어가서 협상을 타결짓고 내려와요. 그래서 72시간 내에 한라산에서는 전부 다 총을 쏘지 않는다라고 협상을 하고 내려와요. 근데 김익렬이가 5월 5일 날 해임이 돼버려요. 해임이. 하필이면 근데 이 사람이 해임이 돼서 어디로 와버리냐? 어디로 온다? 바로 제14연대 연대장으로 옵니다. 이 김익렬 중령이 제주도에서 해임되면서 제14연대 연대장으로 부임된 거예요. 김익렬은 1921년생입니다. 그럼 당신 몇 살이에요? 1948년에 일어났으니까 27, 우리 나이랑 28이죠. 28에 연대장을 달았어요. 14연대에 지금 현재 반란군이라고 하고 있는 지창수, 김지혜, 홍순석이 전부 다 25에서 23살이에요. 같은 동년배죠, 동년배. 김익렬이가 4월 28일 날 평화회담을 하기 위해서 한라산에 들어가면서 한라산 제주인민유격대에게 뿌린 전단지입니다. 우리끼리 촛불이 겨누고 하는 것은 100km 누가 니네들이 조국애와 인민유격대의 조국애와 완전 자주통일의 그 독립 이런 건 다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족상전은 더 이상 확대돼서는 안 된다. 이 전단지를 뿌려서 평화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김익렬이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가 이런 책을 써놨는데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이 책이요. 여기도 보면은 제주 4.3 항쟁을 뭐라고 써놨는가 봐보면 미 군정의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중폭동이라고 해요. 민중. 이 김익렬은 굉장히 용감하게도 이것이 국제신문입니다. 국제신문에 1948년 8월 7일, 8월 8일 날 3번의 기고를 합니다. 현역 군인이 자기가 봤던 상황을 제주에서는 이렇게 해서 제주 4.3이 발생했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기고를 해버려요. 이 글을 쓸 때 당시가 이 사람이 여수 14연대 연대장이었어요. 동조구 피로 물들인 제주 참전기,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기. 그러면서 3차례에 이렇게 무엇 때문에 유혈 그러면서 동조의 피로 물든 제주도 참전기 써져 있죠.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록의 일부분을 한번 봐요. 1948년 8월 8일자 민족사상을 고취하고 동족상의 비극을 피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해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겠다. 이 사건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또 유일한 방법은 이 박대령은 30만 도민을 동족상전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이 사람은 전부 이 30만 도민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문에 다 보도가 됩니다. 서울신문 8월 13일. 그래서 문상길이가 박진경을 암살하면서부터 6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문이 언제까지 나오냐. 자, 이건 뭐냐면 문상길이가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각 단체들에서 사형을 감형해 주라는 성명서들입니다. 문상길 주의 손선호 상사의 총살형 목격기. 1948년 9월 23일 날 손선호와 문상길이가 총살을 당합니다. 이때까지 6월부터 9월 23일까지 문상길의 박진경 암살은 신문을 도배랍니다. 도배. 이 사람이 박진경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제주의 구연대장으로 오는 최경록이라는 당시 연대장입니다. 그 연대장이 바로 신문에 실습니다. 자, 사령 끝으로 제주도 수습 사태에 있어서 무력 해결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 기사가 기획이에요. 제주도는 무력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구연대 연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월에. 또 하나. 제5여단 참모장 오덕준 중령이 갑니다. 당시 우리나라 육군 총참모장이 정일권이라는 대령이에요. 정일권. 그 다음에 해군 총참모장 김영철이가 제주도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하고 이렇게 기자를 해요.
새로운 작전을 계획 중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주도 현 상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온하다. 자기들이 육지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제주도에가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정일권 대령이 하는 말이 제주도는 현 사태는 예상보다 훨씬 평온하다. 이렇게 국방부 지휘부에서도 제주 상황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10월 11일 날 제주 경비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미군에서 제주도를 보는 것이 어떤 거였냐는 답입니다. 미국은 제주도가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하지 않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를 확보해야 된다. 즉 미군은 제주도를 오키나와의 제2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민이 다 나가야 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불편했던 거예요. 민세 안재홍 미 군정 시절에 우리나라 민정장관을 했어요. 민정장관. 미 군정이란 것은 미군이 전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조선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높은 직위를. 그 사람이 하는 말, 미군에게 있어서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토벌작전, 촉토화작전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수는 정확히 말해서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14연대 군인들은 거부한 겁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그 부당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군인의 사명에 맞지 않다라고 말해요. 군인의 사명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항쟁이라고 합니다. 항쟁. 반란이 아니라. 1949년 11월 12일 전라남도가, 당시 전라남도 수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 전라남도 수도는 어디예요? 광주입니다. 자,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49년 11월 달에 사상자가 벌써 11,131명이에요. 벌써. 그럼 이 이후에 한국전쟁, 6.25전쟁이 발발하면 또 뭔 일이 벌어집니까? 보도연맹으로 싹 죽여버리죠. 그리고 대전 권력골에서, 대전 형무소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대전 권력골에서 전부 처형시켜버리죠. 대전 권력골에서 지금 최소가 2,600에서 7,000명 정도가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당시 기록에 대전 형무소에 잡혀있는 사람의 70%가 여수 순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한두 명이 죽은 사건이 아니고 몇천 명이 아니에요. 49년 11월 현재 11,130, 정확히 이 발표가 이건 신문 날짜고 발표 날짜는 10월 26일이에요. 49년 10월 26일자 정확히 기록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사상자를 아는 사람들에 있어서 누가 죽였는가를 확인을 해보자. 경찰과 군인이 85% 정도를 죽여요. 그리고 반란군, 빨치산, 지방자약, 인민군이라 해서 한 11%. 기타. 월등하게 군경에 의해서 많은 학살이 벌어져요. 당연히 이들도 죽였죠. 11%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월등하게 군경에 의해서 학살이 되버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왜? 반란 사건이라는 이름 안에. 반란. 전부 반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여순이 여수 순천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살면서 최대 지상과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살면서. 지상과업이 뭐냐면 국가보안법 폐지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왜 국가보안법,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막냐고 말이에요. 이 국가보안법이 바로 1948년 12월 1일 여순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상과 이념과 모든 자유를 억압해버렸죠. 이승만은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48년 12월에 하야할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자기 정치 지지했던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첫 번째, 한민당 떨어져 나갔죠.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민당의 단 한 사람도 장관으로 앉지를 못합니다.
원래 우리 헌법은 내각제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승만이 대통령제로 바꿔요.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어느 나라 대통령제도 없는 직위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 직위가 뭡니까?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대통령제 국무총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통령, 부통령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을 이승만이 되고 나서 한민당은 자기들이 정권을 다 잡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로 누구로 추천합니까? 한민당의 당수 김성수를 추천하잖아요. 근데 그걸 국회에서 부결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누가 알았습니까? 이범석이라는 광복군 사령관을 앉히는 겁니다. 친일파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이승만의 가장 든든한 우군 누구예요? 미군이죠. 미군이 11월부터 철수를 시작하죠. 미군 철수가 이루어져 버려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건이 터져서 이승만은 이걸 빨갱이로 몰고 해서 진압을 해버리고 장기 집권을 해버려요. 저는 이 사건이 없어서 이승만의 12월에 하야하는 일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서 이 사건을 위해서 가장 득본 사람은 이승만인데, 이승만. 자랑스러운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지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탈에 대해서, 국가 권력의 일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무겁게 나가야 한다. 특별하게. 저는 이게 국가의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권력의 존재. 법치국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2006년 4월 3일 제58주년 제주 4.3 유령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되든 이 4.3을 당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국가는 계속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권력이 합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그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아직도 국가 관점에서 국가가 써놓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국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어떤 의도나 계기를 내포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계신 분들, 시민들이 이 역사를 역사로서 제대로 기억하고 인식했을 때 그것이 역사로서 제대로 정리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3을 전국화 세계화하겠다라고 막 떠들어댑니다. 떠들어댄다는 표현은 비아냥입니다. 전국화라는 말을 하기 전에 광주 시민들부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한번 5.18을 저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시민들, 특히 5.18 유족들, 5.18 단체들, 이분들은 우리가 어때서 어쨌다라고 민주화를 주장하기 전에 광주 5.18은 누구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까? 저는 광주 5.18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젊은이들의 피해 죽음으로써 5.18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광주 유족, 광주 시민들의 힘도 있었겠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미 문화원 점령하고 이래서 만들어낸 것을 지금 이 5.18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광주는 오로지 5.18이 자기들 거로만, 자기들이 당한 것만, 그래서 어떤 보상받아 볼까? 어쩌면 또 예산만 많이 자기들만 많이 받을까? 정말 저는 붕괴합니다. 광주 5.18은 80년 대학을 다녔던 이 학생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죽어서 그냥 광주 5.18에 묻혔으니까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전국하기 전에 이제 제발 광주 5.18이 단체들 싸움 그만 제발 하시고 5.18의 진정한 정신이 뭔가를 스스로 한번 논쟁을 해서라도 정립을 해야 돼요. 근데 5.18 정신이 뭔가도 정립하지도 않고 전국화한다, 세계화한다. 세계학자들 불러서 새로운 말이 나옵니까? 정치적 모든 문제에서. 그러면 광주만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제발.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서울에 가서 강의하다가 반드시 5.18 강의합니다. 세주 4.3 강의하듯이. 근데 5.18 강의하는 사람이 여순 강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문화행사고 뭐 이걸 전에 한번 되돌아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데 저를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들어오고 살았던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제발 나서지 마라. 딱 중간만 해라. 48년의 기억이 얼마나 컸으면 제발 나서지 마라. 앞에도 가지 말고 뒤에도 가지 말고 딱 중간만큼만 해라. 근데 제가 이러고 다니거든요.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제가 믿겠습니까? 정말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1995년까지 우리 교과서에는 전부 다 반란 사건으로 써져 있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정말 다 반란을 일으킨 줄 알아요. 여수 순천 사람들이. 근데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수 순천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 겁니다. 뭐 안보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좋아요. 그래서 떼거리로 몰려가서 막 목소리 크게 내고 이럽니다. 근데 그 목소리에 묻혀서 지금까지 정치권들이 항상 눈치를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라남도도 조례를 만들고 여수시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좀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강주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정에 대한 제주도, 특히 제주는 모든 책임이 저는 미군정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까 4월 28일 날 평화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깨버린 것이 미군정이에요. 5월 1일 날 오랄이라는 마을에 방화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미군정과 당시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은 전부 다 누가 일으켰다 그러냐. 산에서 나온 인민유격대들이 부르질렀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 누가 질렀습니까? 경찰과 서북청년단들이 부르질렀죠. 그게 밝혀질까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방화사건이 벌어지냐. 4월 28일 평화협상이 벌어지니까 딱 세 개의 조건을 겁니다. 인민유격대가 3개의 조건을 걸고 이쪽에 있는 군에서 3개의 유격, 이 조건이 맞아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인민유격대의 조건 중에 뭐가 하나 들어있냐? 이 학살을 진행했던 경찰들에게 모두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요. 그동안 학살이 벌어졌던, 이렇게 탄압을 했던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육지 경찰이나 이 사람들 전부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경찰과 서북청년단들이 했던 짓거리가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짓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은 겁니까? 미군정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미군정. 이것이 들통날까봐 4월 28일 날 평화협상이 이루어지니까 4월 29일 날 그 다음날 바로 미군정의 딘 장관이 내려와서 비밀리에 내려와서 오라리 방화 사건을 지시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익렬이가 5월 5일 날 해임돼 버리고 14년대에 2,800명이 누군가를 제가 찾아 나설 거예요. 그 찾아 나선 이유가 왜 나서냐면 여수는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빨갱이 소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2,800명이 정말 빨갱이였는가 제가 추적을 해봅니다. 이들이 왜 14년대에 들어왔는가를. 그래서 제가 찾은 인물이 한 890명 정도 찾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제가 너희들이 왜 14년대에 들어왔냐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온 이유는 당신 너무 못 살았어요. 군대 가면 뭐 줍니까? 옷 주고 밥 주죠. 그래서 들어가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밥 숟가락 하나라도 줄이고 싶어서. 첫 번째. 그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두 번째는 왜 이때를 하냐. 일제강점기에 이 사람들은 뭔만 먹은 사시나무들을 떨었습니까? 제복, 순사. 근데 그 사시나무 떨었던 그 제복이 멋져요. 나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어. 그기에 대해서 군대를 모병하는데 어떤 시험도 안 봐. 그래서 이 제복이 멋져서 들어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세 번째는 방금 말한 사상이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한 10몇%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세 번째.